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동아시안컵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한일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최종전에서 0대1로 지면서 대회를 뭐 우승을 놓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우승 놓친 것도 괜찮고 저는 뭐 A매치에서 일본한테 3연패하는 거 기분은 나쁘지만 뭐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어차피 목표가 뭐 일본 이기는 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목숨 걸던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많이 변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경기에서 얻은 게 있다 그러면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의 경기였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인터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경기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경기를 치렀는지가 조금 저는 오히려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이거 맞아?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제 리뷰가 항상 그렇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이제 그 저희 그 기자들이 가장 그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게 결과는 아쉽지만 어 우리가 잘했다. 홍명보 감독님 인터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그 흔히 말해서 야마라고 하거든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제목으로 뽑기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또 팬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성질이 나는, 이거 뭐야 경기 져놓고서 뭐 잘했다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좀 꼬집 그러니까 뜯어보고 진짜 잘한 게 맞는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의 의견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놨듯이 잘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팀이 내부적으로 뭔가 이 분위기를 다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처음 쓰는 전술이라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발판? 네. 그런 포석을 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했다고 라고 잘했다. 그랬다. 잘했다는 아니고 하여튼 의미는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과연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들을 바둑이라고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대회 내내 그리고 이번 그 일본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쓰리백을 한번 그 실험해보는 그런 대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플랜 B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거에 동감하진 않습니다만 감독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쓰리백을 어떻게 가동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하느냐 그게 합리적이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뭐 경기가 0대1로 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진 건 질 수 있어요. 왜냐면 독일도 우리나라한테 졌는데 저기 2018년에 졌는데 그다음에 뭐 또 우리나라가 저기 뭐야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축구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도 뭐 독일도 이기고 뭐 스페인도 이기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패 자체가 뭐 무슨 어떤 축구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게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 강한 팀인 건 맞습니다. 그 90분 동안 강했던 건 맞는데 10번 싸워서 몇 번 이길 수 있냐 이거는 저는 어떤 팀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에서 일본하고 10번 싸워서 5번 정도 이길 정도, 그러니까 5번 이길 만한 정도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똑같이 붙여놔도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한 2번, 3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라는 평가는 옳지 않은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경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최근에 이제 쓰리백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홍 감독님이 변화를 주려고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쓰리백이긴 한데 김주성하고 박진섭 선수도 이제 흔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나오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김주성이야 이제 전형적인 센터백이긴 한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박승욱 선수도 특히나 이제 상주 정모가 김차 정모가 가지고
센터백처럼 나오긴 했지만 이 선수 사실 포항에서 뛸 때는 풀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3백 중에 두 자리가 전형적인 센터백은 아니고 조금 전진성이 있고 공격 능력이라든지 패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3백을 꾸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고 빌드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잡아놓은 것처럼 2-3호를 쓰려고 3-2호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태를. 3백 놓고 미드필더 이제 뭐 이제 일본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서민우랑 김진규를 놓고 양쪽에 윙백으로 나오는 이태석이나 저거 오른쪽에 누구 나왔죠? 김문환 선수가 워낙 또 이제 공격력들을 갖춘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을 올려 붙여서 3-2호로 만들어서 이건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이 3-2호의 장점, 잘 풀렸을 때 3-2호의 장점은 이쪽 중앙 쪽에서 전방 압박 대처하기가 5명이 서더라도 넷 하나 선 거보다 더 이렇게 연계망이 좀 촘촘하게 생기고 사실 이런 패스길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너가는 패스길들도 있으니까 훨씬 다양하게 공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뒤쪽이 안정적으로 돌리게 될 수 있고 그럼 측면 공격은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포백으로 쓰면은 이 풀백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렇게 거쳐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풀백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이거를 사실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위치를 그대로 바꾼다 그러면 이 선수가 그냥 일로 들어간 거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사실은 배치만 보자 그러면 그래서 뭐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풀백들이 밖에 보통 나가 있지만 해서 이렇게 된 효과는 당연히 이쪽에 중앙 쪽에 이 선수가 혹은 또 일루 바깥에 멀리 나가거나 해서 이쪽 길을 이렇게 확보해버려 센터백이 확보해버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형태적인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게 일리가 있는 전술이고 일리가 있는 포성인 건 맞아요. 근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3-2-5로 세워놓으면 이 포메이션 무적이냐 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무적의 포메이션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숫자를 앞에다 많이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목적이랑 뒤에 3명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전진성이 있어서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랑 미들 2명이 여길 도와줘가지고 패스길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게 무적의 포메이션. 아무나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도 이 3-2-5에는 대처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다. 이게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시면 일본도 거의 비슷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그쵸? 3백 세워놓고 윙백들 전진시키고 앞에 3톱 세워놓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홍콩을 상대할 땐 3-2-5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얘네는 그 5-2-3 형태로 수비를 안 하고 5-4-1로 수비를 하니까 이 공간들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우리 센터백들이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치들에 가 있었겠죠. 그리고 개인기량 차이도 있고 하니까 어떤 때는 형태 변화가 좀 여유 있게 되는 겁니다. 압박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이렇게 뭐 처진다.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이 선수는 더 깊이 올라가고 원래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승욱 같은 선수라고 한다면 이 바깥쪽에 나가서 풀백처럼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공격을 중심으로 풀어간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의 변화가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기량 차이도 있고 여기가 넓고 공간이 넓고 우리가 도망갈 공간도 충분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3백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압박해 왔잖아요. 근데 압박해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뚫을 수 있느냐 보통은 뒤로 물러나면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플랜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경기가 어렵게 풀렸던 이유가 뭐냐면 3-2-5인데 이거를 맞는 그러니까 우리 후방을 3-2라고 합시다. 3-2인데 우리를 수비하는 일본도 3-2예요. 그래서 5대5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골키퍼가 있어서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일부.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뺏기면 위험해요. 근데 일본은 뚫려도 이 뒤에 숫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우리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서 압박당할 때 깔끔하게 막 볼을 완벽하게 돌리려고 시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반면에 일본은 미련 없이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기도 합니다. 빨리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체력 소모가 크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완전 플랜이 깨지게 된 게 뭐냐면 이 세 명이 압박을 시작하니까 아까처럼 위치 변화를 줄 수가 없고 계속 이 뒤에서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예. 거의 뭐 골킥 할 때부터 막 다 붙어 있으니까 이 여기 앞에 막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지고 이 뒤로 물러나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미드필더 쪽인데 미드필더도 두 명의 미드필더가 맨투맨으로 계속 따라 붙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여기 뒤에 5명 남고 앞에 5명이 있어서 여기가 사라졌어요. 허리가 연결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풀백 이쪽으로 전개시킬 때 이쪽에 풀백이 있을 때도 있다. 혹은 이걸 생략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수가 안으로 한 칸 들어오면서 당겨놨다. 이게 인버티드 풀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구난방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앞하고 뒤가 분리되는 효과가 전방 압박 때문에 벌어졌던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롱킥을 때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는 공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은 수비 선수들은 나오면서 헤딩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물러서면서 하던가 뭐 이렇게 오면서 하더라도 떨어진 걸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비 선수들이 더 좀 쉽게 볼을 탈취할 수가 있고 몇 번은 이기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수비한테 좀 유리한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확률이 떨어지죠. 롱킥 같은 경우는 그 정확도가.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어렵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는 그 나상호 선수 골대 맞힌 거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장면 자체 역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상대가 뭔가 압박하고 전진해 올 때 우리가 뒤쪽에 수비 3명을 놓고 차근차근 3-2라고 하는 후방 빌드업의 이 형태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을 돌려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앞에 숫자 늘려놨으니까 지공에서 뭔가 힘을 써보자 라고 하는 유형의 경기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전하고 홍콩전하고는 똑같은 형태였지만 일본하고 경기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경기 운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롱볼 중심의 경기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해서라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두 번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압박에 밀려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줄 데가 없으니까 롱볼 시도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두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게 문제였고 이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변형을 주기 시작했던 게 이번에는 이 사이로 그냥 서민우 선수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4-1이죠. 그래서 김진규 선수만 허리 쪽에 남겨놓는 이런 형태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인데 서민우 선수가 내려와서 사실상 이쪽에서 막 공 돌리면서 이 뒤가 4명이 될 거면 아니 내려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김문환 선수 좋으니까 윙포드 쪽에서 뛰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박승욱 있고 박진섭 있고 김주성 있고 여기를 그냥 차라리 이태석이 내려오고 나상호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놓는 게 차라리 4-2로 빌드업을 하는 게 편하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숫자도 하나 더 많잖아요. 아까보다. 볼 돌릴 때보다 3-2보다. 그리고 측면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선수들을 압박을 피하기도 좋을 수가 있죠. 네, 물론 이게 이제 채널링하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 선수가 패스 거리가 다 멀어지기 때문에 고립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3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3위를 지금 이 앞에 있는 3명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서 덤비어 들고 있어서 도저히 측면 쪽으로 볼이 나갈 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풀백들이 내려와 주는 것도 방법이죠. 순간적으로. 여기 있던 이태석이 내려와 주면서 나성호가 측면 쪽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그럼 차라리 이쪽에 있는 김문환은 안 내려와도 되는 걸로 하고 중앙에 2명 받아가지고 여기 이쪽까지만 보내고 여기선 일루 투입하고 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게 이런 변형을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처가 됐어야 되는데 전반전 내내 이게 거의 안 됐어요. 후반전에는 좀 나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압박 강도를 낮췄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압박 강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물론 일본이 전반에 오버페이스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막 전방 압박 시도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힘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후반에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 전반에 일본이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뭘 했어야 되냐면 내려선 일본 상대로는 최소한 뭔가 보여줬어야 돼요. 3-2-5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빌드업에서 공격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공격에서 뭔가 짜임새 있는 장면들을 만들었어야 우리나라 3-2-5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괜찮은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좋은 장면들 그 몇 개 생각 안 나요. 김문환 선수가 이 바깥쪽에서 있다가 안으로 침투하면서 받고 크로스 올려서 이를 넘어갔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 장면에서 이어져서 아마 이태석 선수였나? 이동경 선수였나? 이동경 선수인가 봐요. 그 하프스페이스 자르는 장면? 그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제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세훈, 이호재 투톱 써가지고 나온 찬스들, 그건 좀 제외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시간 없으면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2명 넣고 키 크고 떡대 좋은 친구들 넣어서 성골군 축구하겠다, 이건 사실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내려서서 그렇게 그 두드리는 거를 이제 뚫겠다고 한 건 좋은데, 이거를 전술이다. 전술의 일종이죠. 전술인데 이걸 플랜 B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연습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본의 전방 압박 대처가 안 됐다. 그리고 전방 압박 대처가 대처되는 거를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전방 압박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올라가서 공격을 그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걸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90분 동안 잘한 거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뭐 일본은 어느 정도 제어했다고 하는데, 실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했다 정도로는 뭐 합득점을 주긴 좀 어려운 경기였고, 제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몇 차례 이제 위기들을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전반 초반에도 선수들이 3백이 어색해서 그런지 공을 미룬다거나, 숫자는 충분히 있는데 누가 막을지 모른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불안한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에서도 좀 저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진짜 잘한 게 맞느냐라는 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한 경기 아니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아시다시피 좀 중구난방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방 압박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일본의 전방 압박을 보면서 저는 얘네 좀 잘하는다, 확실히 잘한다 일본 애들이. 그 최근에도 이천수 선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좀 그 축구 지능, 그러니까 축구가 뭔지를 좀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해도가 높아요,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 시도할 때는 일본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당황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공 잡으면 진짜 줄 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선수들이 더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전방 압박을 들어갈 때 이 9번 선수가 2번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린 일본 템포는 어떠냐면, 이 선수가 공을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이 여기 발을 딱 떠나는 순간 이 두 선수들 및 모든 선수들은 알게 돼요, 누가 공을 받을지. 왜냐면 물리법칙이 여기서 충격이 가해졌으니까, 만약에 공이 여기서 2번에 발을 떠났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이제 뭐 불규칙 바운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경우라면 이 5번이 공을 잡겠죠. 그럼 누가 여기를 압박하냐면 7번이 압박할 준비를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이미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 앞에 딱 떨어지면, 잡으면 이 선수가 여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번 선수가 미리 준비를 안 해놨더라면 공 잡아놓고 보니 내 앞에 바로 있네 라고 하니 당황하겠죠. 그러면 백패스를 하거나 하는데, 이럴 때도 이 선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지우면서 간다 그러죠. 이 5번 앞으로 들어와서 공은 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압박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수가 이걸 넘기를 시도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도는 하지 않고,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잡아놓을 텐데, 그럼 이쪽에서 계속 압박을 취해서
근데 여기를 주려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공을 조현우가 일루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공을 딱 쳐놓는 순간 이 선수가 이쪽을 압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선수가 있다 그래도 조현우가 롱킥 찰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딱 맞는데 떴어요. 그러면 여기 압박하러 가는 거죠. 헤딩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헤딩으로 따려고 할 거고, 내가 여기 뒤에 있어서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거리를 잘못 조절했네 그러면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여기 봤는데 쫓아오는 겁니다. 여기저도 마찬가지예요. 압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되게 잘 돌았어요. 잘 돌아서 여기를 주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받으러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를 일본 선수들은 따라옵니다. 계속 바짝 몇 미터 간격을 붙여서. 그래서 딱 잡아놓으면 탁 막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압박을 하냐면 똑같은 거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은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건데, 예를 들어서 2번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9번이 가요. 그러면 아까 여기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7번이. 근데 우리나라 압박 같은 경우는 가요. 그래서 잡아 놓으려 그러면 이때 가요. 그러다 보니 아까는 잡았을 때 5번이 공을 딱 앞에 잡았을 때 이 7번이 여기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템포는 이 출발, 이 공이 나가는 거 갈 때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패스길도 조금 더 볼 수 있고 드리블도 시도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이걸 그냥 앞에 롱킥 차기에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요 차이가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풀려 나올 때 아까 요렇게 붙으면은 미들 못 준다 그랬죠. 4번 못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요만큼 와서 압박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선수들의 반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압박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 선수가 압박할 때 이 선수가 그 다음 수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돌리는 것도 이 선수가 여기를 나간다 그러면 이 4번하고 이 8번이 다음에 공 받을 가능성이 큰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번한테 공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요쯤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여기 딱 요쯤 왔을 때, 왜냐면 너무 먼저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 진드검치 붙어 있다가 혹은 이 뒤로 가는 척 해도 돼요. 오히려 뒤에 있어도 돼. 그러다가 이 선수가 와서 원터치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때 멈춰 있으면 속도가 0일 텐데 이걸 순간적으로 가속해서 한 시속 20km 정도, 15km까지, 20km까지, 뭐 이제 스프린트는 아니니까 30km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순간적으로 팍 해가지고 이거를 탁 튀어나와 버리면 이 선수랑 거리를 이만큼 벌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쫓아오겠지만 그러면 원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우리가 3위 오니까 박혀 있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받아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압박당하는 것 같은데 싶으면 붙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뒤에 쭉 빠져가지고 탁 잡아놓고 앞에 잡아놓고 이 선수가 쫓아오겠죠. 그럴 때 이 선수가 다시 준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일로 내려와주고 탁 그럼 원, 투 탁 뛰어서 풀른다든지 해서 공이 없는 선수들이 받아줄 때도 조금 조직적으로 쟤한테 볼 들어가면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둘이서 같이 받아줘야지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라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압박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전방 압박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디테일하게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을 돌릴 때도 조금 더 압박 강도가 우리가 낮은 것도 있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런 걸 받아주고 뭘 할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쫓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매우 못 쫓아가는 건 아니고 미묘하게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냥 경기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뭐 발렸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저희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힘을 더 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더 피곤해, 정신적으로. 더 쫓겨. 여유가 더 없어. 그런 경기를 하고 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내용적으로도 진 경기고 그 경기 결과도 진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호재 선수의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이 들어갔다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기 내용적인 평가, 저의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고안을 많이 하세요. 이 3위 제가 욕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에 칭찬한 적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채널이 아직 그 몇 번 리셋이 돼가지고 몇 번 날아간 적이 있어서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기현 감독님 계실 때 제가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325 이거 되게 좋은 빌드업 형태를 짜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이제 설기현 감독님이 잘 못하셔가지고 엄청 이제 경남 팬들이 욕을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김두현 감독님도 3위 쓰다가 잘 안 됐어요. 뒤에 3위 쓰는 거. 근데 이걸 잘 쓰는 팀들도 있죠. 특히나 뭐 맨시티도 3-2로 할 때 있었잖아요. 인버티드 풀백 쓸 때 전형적으로 3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포석을 준비했어. 포메이션을 준비했어. 우리가 이렇게 설 거야. 라는 것만큼이나 아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5로 서야 돼가 아니라 325로 서서 우리는 앞에 숫자를 늘리는 것하고 빌드업을 잘 뒤에서 세밀하게 하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무적의 포메이션이 아니니까 대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대처를 할 때는 3-2를 세워놓은 애초에 취지가 줄 곳을 많이 만들고 선택지를 늘려놓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으면 앞에 전진했던 풀백들이 내려가거나 중앙에 들어오면서 선택지를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세밀하게 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하겠다는 건데 압박이 안 당하려 그러면 머리를 좀 더 써야 돼서 템포를 높여야 되고 공 터치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팀이 쌓아 올라져 있어야지 좋은 팀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공격적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3-2-5 포메이션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3-2-5 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 쪽에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을 많이 하더라도 3-2-5의 장점을 살렸는가? 잘 모르겠다. 왜냐? 공격할 때는 또 측면 쪽에서 거의 공격 전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 중앙 쪽은 잘 못 들어와요. 거의 U자 빌드업이 너무 많아. 왜냐면 중앙에 들어와도 템포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포석이 없어요. 그 방법들을 잘 몰라. 3-2-5로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공격 시도가 이쪽에서 크로스 올라가는 게 많았죠. 단순하게. 이거는 연습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근데 몇몇 장면들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몇몇 장면들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 훨씬 많은 장면들이 이거는 이제 연습했다. 이거 익숙하네. 라게 하게 나올 만큼은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연습이 2번이나 있었어요. 실전 연습. 훈련도 계속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홍콩전하고 중국전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는데 일본 정도 되는 팀을 만나니까 못 쓴다? 그럼 저는 그거는 그 대표팀이 어차피 훈련 기간이 짧은 그게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못한 거면 이거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저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막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열흘 넘게 열흘 정도 거의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선수들을 발견한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호재 선수도 뭐 전 좋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일단 3명인데 일단 김문환 선수 역시 부지런하고 빨라서 그 수비력도 좋고 공격적으로 확실히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잘 봤고요. 그다음에 2명 나머지 1명은 이동경. 확실히 이동경 선수는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때문에 템포가 좋아요. 그것 때문에 템포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넘어오는 거 왼쪽 측면 이쪽에서 바로 잡아놓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윙포드들 아무리 기술 좋은 선수들이라도 뒤에서 넘어오는 걸 그렇게 깔끔하게 원터치로 잘 잡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잡아놓고 발 앞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속을 시작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템포가 잡아놓고 치고 뭔가를 해야 돼요. 드리블을 하더라도. 근데 이동경은 잡아놓고 치고를 잡아놓으면서 쳐버리는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두 번을 쳐야지 드리블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이동경은 한 번에 해버리니까 그 템포가 한 번 줄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동경 선수. 그리고 원터치 잘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동경이라는 선수가 저는 월드컵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재성 선수랑 비슷한 유형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재성 선수가 조금 여기저기 굳은 일도 잘해주고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면서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면서 주변을 열어주는 유형의 선수라면 본인도 물론 잘하지만 이동경 선수는 예를 들면 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득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해준다 그러면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K리그에서나 우리 국내파로 꾸려진 대표팀에서는 하나 윗선인 같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짧은 시간 들어왔지만 몇 장면 보면서 느꼈던 게 강상윤 선수. 저는 좋습니다.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제가 그 서민우 선수나 뭐 김진규 선수가 K리그에서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강상윤 선수를 더 잘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진규 선수나 서민우 선수나 좀 정적이라고 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뿌리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강상윤은 달라요. 강상윤은 진짜 받으러 내려와 주고요. 받으러 내려왔다가 연결해주고 나면 어김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강상윤 선수 슈팅 하려다 못했던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호재 선수가 리턴 내준 장면이었나? 그 장면쯤에서 보시면 계속 강상윤 선수가 받아주고 들어가고 받아주고 들어가고 받아주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이호재 선수랑 슈팅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있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측면 내주고 본인이 일루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미드필더가 따라 들어갔나? 여기 윙포워드가 따라 들어갔나 그랬어요. 이 선수가 움직이니까 여길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이 빠지고 나니까 여기가 열려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수가 뭐 뭔가 해결한다, 뭔가 마침표를 찍는다 이래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본인도 공을 많이 잡고 많이 관여하지만 주변한테 이걸 열어줄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점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규나 서민우가 못한다, 기술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인 면이나 다부지는 신체적인 면은 김진규나 서민 선수가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진규 선수나 서민 선수는 빌드업 할 때 관여하는 방식이 여기서 나한테 볼을 돌리면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잡아놓고 돌아가지고 내가 뿌려야지. 요런 느낌이라 그러면 강상윤 선수는 느낌이 나 여기 일단 여기 받아주러 올게 해서 받아주러 오면 미련 없이 주변에 돌려 친 다음에 돌려주고 본인이 해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좋은 위치 찾아갈게. 좋은 위치 찾아갈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 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수비진의 균열이 생기고 형태가 깨지는 거예요.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는 정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3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태가. 그러니까 상대는 막기 쉽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들어왔다 내려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를 깨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상윤 선수가 좀 적합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서민우 선수랑 김진규를 쓸 거였다면 이 선수들도 잘 뛰고 다부진 선수들이니까 체력적으로는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을 여기다 그냥 박아놓을 게 아니라 너희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뒤에도 숨었다가 내려와서 받아줘야지 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깰 수가
형태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너희가 그냥 여기랑만 붙어 있으면 안 돼. 라는 디렉션을 좀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전 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강상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잘 드러났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한마디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후반전에 볼이 잘 도는 것처럼 보이긴 했고 막 점유율도 높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허수야, 허수. 왜냐면 후반전에 그 인천 아니 저 일본이 왜 인천 얘기 나왔지? 일본이 죄송합니다. 인천 팬 여러분. 제가 이 파란색을 봐 가지고 그런가? 네. 일본이 이 윙포드들이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4-1로 본인들이 전방 압박 시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5-4-1로 쓰잖아요. 일본 선수들이. 근데도 우리나라가 웃긴 게 뭐냐면 이 3위를 그 압박당하던 때 3위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있을 때는 3위 이해가 돼요. 이 4번 10번이 여기 서 있는 게. 왜냐면 압박당하는 선수들한테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5-4-1이라서 이 선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선수한테 여기서 공을 굳이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유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공 잡고 올라가도. 그럼 여기 이 선수가 여기 서 있으면 낭비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차라리 일로 가야지. 아니면 이 선수를 이렇게 전진시키고 아예 그냥 뭐 박승욱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진시켜가지고 얘를 일로 더 땡겨 놓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오지만 이렇게 서 있어요. 예를 들면 박승욱이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게 설명이 더 이해가 쉬우려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5-4-1 서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서 5명이 다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제가 원하는 방식은 서민우는 중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공이 오른쪽으로 전개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선수가 김진규가 공을 잡았다라고 할 때 이 3번이 뒤에 있을 게 아니라 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 최종 라인에 붙어버리면 얘도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중간하게 하고 있으면 이 선수가 그냥 기다리지. 근데 이거 이렇게 나가면요.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혹은 이 선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패스 나갈 것 같으면 이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얘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이 공간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선수한테 투입할 수 있고 압박 나오겠지만 이걸 돌려친다거나 일로 돌려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환시켜가지고 3-2를 변환시켜가지고 우리가 공격 전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일본의 압박 강도가 낮아졌는데도 형태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사행대로 이 5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여기 9이잖아요. 수비 블록을 9명이 쌓고 있는데 이 앞쪽엔 5명밖에 없고 이 블록 바깥에 5명이 공을 돌리면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점유율인가? 점유해야 하는 위치도 다 우리 골대에 가까운 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올라가도 된다니까요. 수비가 여기 채우고 미드필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여기다 투입시킨 다음에 이 선수 돌아뛴다. 이렇게 돌아뛴다. 그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 공격 전개를 해야죠. 근데 요런 게 거의 안 나오고 형태만 3-2-5에 그 3-2-5로 잡는다. 이거 약간 뭔가 거의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태 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자동차에 좋은 운전자가 있어야 잘 달립니다. 근데 좋은 자동차 좀 좋지 않은 자동차에 매우 좋은 드라이버가 있으면 또 그것도 되게 잘 달리겠죠. 근데 좋은 지도자인데 안 좋은 차에 탄다 그러면 그것도 좀 잘 못 달리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이 제가 좀 더 조직적인 어떤 이해도가 축구 조직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동차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비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자동차 체급은 똑같아요. 최고 속도나 크기나 뭐 몇 cc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기통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거의 동일한 차예요. 한국하고 일본은. 근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가 있어. 근데 한국 차에는 내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좀 가끔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운전자만 올라타면 일본처럼 일본이 가는 것처럼 잘 갈 수 있어요. 길을 인제 알고 있으니까. 그 운전자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비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가겠죠. 좀 쪼끔 다른 지도자가 와서. 근데 저는 이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자체도 지금 나쁜 운전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지금 최근에 연패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쪼끔 뭔가 '일본 선수들보다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내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자도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헤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지도자 선임할 때 제가 홍명보 감독님 우승하고 하실 때 제가 또 좋은 평가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 매우 디테일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대표팀이고 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쪼끔 길을 잘 아는 지도자를 앉혀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 최신 축구의 어떤 트렌드죠.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을 갖출 것. 이거는 거의 인제 확실한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계 무대에서 싸울 만한 팀들 상대로는 '전술적 역량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이런 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싸움을 걸었는데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잘 안 되는 느낌. 예.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뭐 잘 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를 가지고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3-2-5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저로서는 어떤 '우리나라가 더 잘했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못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우려가 드는 좀 동아시안컵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K리그 경기가 하필 있었는데 제가 인제 뭐 경기는 봤습니다만 리뷰를 준비했던 게 이거여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다른 경기 리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끄러운 서울과 울산과 서울인가요? 홈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볼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요만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K리그와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